70년 넘게 전쟁 중인 나라, 불타 없어졌다 다시 일어선 나라. 무엇이 이들을 살아남게 했을까요? 서구의 정복과 영광이 아닌 생존과 공동체 방어의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회복력의 교훈입니다. 한국의 전쟁사는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 생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제임스 워커 박사입니다. 20년 동안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군사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유명한 전쟁터들의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워털루, 게티즈버그, 노르망디. 책장에는 로마 군단과 미국 탱크에 관한 책들이 가득 차 있었고요. 서양 군사 전술에 관한 교과서도 3권이나 썼습니다.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곤 했어요. 저는 편안했고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죠. 그날 아침 저는 가죽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10월의 쌀쌀한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고 캠퍼스를 서둘러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는데 안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군사 역사 학회의 연사로 초청하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거의 그것을 버릴 뻔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쟁에 대해 그들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지? 제 수업에서는 한국 군사 역사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나폴레옹과 시저에 대해서는 몇 줄을 할애했지만 한국은 제 전체 강의 중에서 겨우 15분 정도만 다뤘죠. 저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인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로만 봤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어떻게든 살아남은 작은 나라로요. 초청장을 서류 더미 아래에 놓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현대 전쟁에서의 미국 전술에 관한 새 연구 논문을 마무리해야 했고 학과 회의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기다릴 수 있었죠. 다음 날 제 대학원생 민지가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조용하지만 매우 똑똑했습니다. 민지는 제 서류 더미 아래에서 살짝 보이는 초청장을 발견했어요. 교수님 가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아닐 것 같아. 저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너무 바쁘거든. 게다가 거기서 내가 무슨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겠어? 민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뭔가 동정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제 할아버지는 북한이 침략했을 때 싸우셨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의 군사적 사고방식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신이 사라지길 바랄 때 생존하는 것에 관한 거라고요. 그녀의 말 속에 뭔가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표현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모두가 당신이 사라지길 바랄 때 생존하는 것이라는 말이요. 일주일이 지났고 초청장은 그대로 손도 대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그때 매튜스 학장이 제 사무실에 들렀어요. 제임스, 서울 학회 갈 거요? 학과의 국제적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저는 제 일정, 연구 수업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죠. 수업은 대체할 사람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서양 이외의 관점을 들어보는 것이 당신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저를 짜증나게 했어요. 저는 철저함을 자랑스러워했고 모든 형태의 전쟁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제 관점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걸까요? 그날 저녁 혼자 아파트에서 저는 술 한 잔을 따르고 초청장을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학회 주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생존 전략 포위된 자의 관점에서 본 군사 역사.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저는 항상 강자의 관점에서 군사 역사에 접근해 왔습니다. 로마, 영국, 미국. 다른 쪽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매튜스 학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 두 마디 말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편안한 학문의 세계가 곧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요. 군사 역사의 각주 정도로 치부했던 한국이 저에게 가장 심오한 교훈을 가르쳐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3주 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그저 강연을 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역사, 전쟁,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거인들 사이에서 작은 것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배우려는 참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제 호텔 방에서는 잠들 줄 모르는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15층 창문에서 바라보니 서울의 불빛이 빛나는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 사이로 오래된 절의 지붕이 살짝 보이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것과 아주 새로운 것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는 한국 전쟁 때 완전히 파괴됐었지.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평평해졌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봐. 첫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 할 강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서양의 군사 전략을 이 한국 교수들에게 설명할 거라고, 나폴레옹의 뛰어난 전술과 미국의 공중 우위에 대해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연은 수백 번도 더 했던 거였어요. 여기서는 제가 전문가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는 벚나무와 현대적인 건물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책으로 가득 찬 가방을 메고 제 옆을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고향의 학생들과 똑같아 보였지만 어쩐지 달라 보이기도 했어요. 학회장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다른 연사들과 함께 앞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제 옆에는 김 박사님이 계셨는데 은발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학의 군사역사학과 학과장이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죠. 그녀가 제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차례가 되어 저는 당당히 일어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어떻게 그들의 힘을 이용해 전쟁에서 승리하는지 설명했어요. 탱크와 항공모함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우수한 기술이 어떻게 현대 전쟁에서 우리에게 우위를 주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제가 강연을 마치자 사람들이 정중하게 박수를 쳤어요. 그때 김 박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워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당신의 관점이 흥미롭네요. 하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전쟁의 영광을 얻고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어떨까요? 적이 당신보다 10배나 클 때는요? 정복이 아니라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일 때는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바로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김 박사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내일 다른 종류의 군사 역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날 밤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김 박사님은 저를 서울 외곽의 남한산성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돌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다리는 아팠지만 저보다 적어도 15살은 더 많으신 김 박사님은 쉽게 걸어 올라가고 계셨어요. 이 요새는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1636년 만주족이 침략했을 때 한국을 구했어요. 임금과 조정은 이곳으로 피신했죠. 평민들이 군인들과 함께 싸웠고 여자들은 돌과 물을 나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화살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는 거대한 돌담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담은 산등성이를 완벽하게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아래로는 현대 도시가 펼쳐져 있었지만 여기 위에서는 마치 과거의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었어요. 만주족이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한국으로 살아남았죠. 우리는 만주족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어, 문화,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전혀 패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 오래된 성벽을 걸었어요. 김 박사님은 이 요새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이 타협을 받아들일 만큼 승리의 대가를 비싸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특징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모든 돌은 생존을 염두에 두고 놓여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매운 음식에 눈물이 나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새로운 질문들로 너무 바빴거든요. 당신 나라에서는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전쟁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항상 여기, 우리 땅에서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며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넓은 대양으로 보호받는 미국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큰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일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할 거예요. 거기에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서울은 제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건물, 각각의 거리는 단지 발전이 아니라 생존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한 파괴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 번 멸종 위기에 직면했지만 사라지기를 거부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그냥 방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이해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준비가 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전쟁기념관이 거대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회색벽에 반사되고 있었고 김 박사님이 저를 넓은 계단으로 안내하고 계셨습니다. 돌로 만든 군인 동상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결연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미국 기념관에서 보던 승리자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방어자들의 얼굴이었어요.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시원한 공기가 광택제와 종이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홀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다른 방문객들도 전시물에서 전시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고 일부는 전사자들을 기리는 전시물 앞에서 약간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단지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김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생존의 대가를 기억하는 곳이죠. 우리는 다양한 침략 시기의 한국을 보여주는 큰 지도 앞에 멈춰 섰어요. 빨간색 화살표들이 모든 방향에서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중국에서,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이 화살표들은 계속해서 한국 영토 깊숙이 찔러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나라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주로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어떻게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김 박사님은 오래된 군사 매뉴얼이 들어있는 전시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그 페이지들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제가 읽을 수 없는 아름다운 한국 글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은 무해도보 통지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1700년대의 군사 훈련 매뉴얼이죠.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녀는 저를 근처 화면의 번역본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읽었고 각 단어마다 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장 전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과학이었습니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각 방어자가 몇 명의 적군을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 화살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상자를 최대화하기 위해 궁수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 전쟁의 모든 측면이 차갑고 냉정한 숫자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문자 그대로 목숨의 교환 비율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군요. 당신보다 10배나 많은 적과 맞설 때는 10배 더 효율적이어야만 합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생존 과학이에요. 다음 3시간 동안 우리는 박물관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관찰 내용을 계속해서 공책에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손실 하나당 일본 선박 10척을 파괴할 수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적이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큰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설계된 방어용 산성. 단 한 발의 화살도 낭비되지 않도록 화살 재고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방법.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해온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생존 과학으로서의 전쟁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노트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과 70년 전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도시가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빨리 재건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애초에 살아남았을까요? 다음날 저는 학회 세션을 건너뛰었어요. 대신에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군사 역사에 관한 책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충분히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새로운 그림을 맞추기에 충분했어요.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잤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읽는데 보내고 있었죠. 저는 한국 장군이 강을 범람시켜 30만 명의 중국 군인을 익사시킨 살수대첩에 대해 읽었어요. 한국 궁수들이 치명적인 정확도로 분당 20발의 화살을 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다는 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치마에 돌을 담아 침략자들에게 떨어뜨리며 남자들과 함께 싸운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도 읽었고요.
김 박사님은 다섯째 날에 저를 거기서 발견했어요. 책탁과 빈 커피잔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집에 가는 비행기를 놓쳤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요. 어제 떠났어야 했는데. 저는 당황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일정과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김 박사님은 마치 이걸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DMZ를 방문할 준비가 된 거군요. 한국의 군사적 사고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전쟁이 진정으로 끝난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고향의 학과에 이메일을 보내서 연장 휴가를 요청했어요. 왜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전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가 영원히 바뀌게 될 무언가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거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였죠. DMZ로 향하던 그 아침은 춥고 안개가 자욱했어요. 김 박사님이 작은 차로 제 호텔까지 데리러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운전하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도시의 건물들이 천천히 작은 마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엔 언덕과 농경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일씩 나아갈 때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저기요, 김 박사님이 마침내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이나요? 안개 사이로 감시탑과 면도날, 철조망이 달린 울타리가 보였어요. 군인들이 엄숙하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었어요. 박물관 전시장도 아니었고요. 여기는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전쟁 중인 국가 사이의 실제 국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차를 하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군인 안내원을 따라갔어요. 그는 우리를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관측 지점으로 안내했습니다. 쌍안경을 통해 저는 불과 몇백 야드 떨어진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남한에는 분주한 농장들이 있는데 북한에는 텅 빈 들판이 있었고 남한에는 자동차로 가득 찬 고속도로가 있는데 북한에는 텅 빈 도로가 있었어요. 전쟁은 끝난 적이 없어요.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그저 휴전일 뿐이죠. 70년 넘겨. 저는 전쟁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평생을 사는 게 어떤 건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제 미국 학생들은 자기 땅에서의 평화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한국인들이 전쟁이 단지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가능성이라는 걸 항상 알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는 기습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군이 국경 아래로 파놓은 땅굴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안을 걷기 위해 허리를 굽혀야 했어요. 거친 벽들이 양쪽에서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습하게 느껴졌어요. 제 심장은 단지 신체적인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굴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으면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고대 역사가 아니었어요. 이 땅굴은 1970년대에 발견된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가 다시 햇빛 속으로 나왔을 때 저는 김 박사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녀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생존은 단지 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는 거죠.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학과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메시지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휴가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즉시 돌아오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바로 짐을 싸서 떠났을 겁니다. 제 경력이 항상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20년 동안 제 명성, 제 지위, 제 분야에서의 권위를 신중하게 쌓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아직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너무나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요. 제가 연구해온 분야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있을 때요. 저는 간단히 답장을 썼어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너무나 중요해요.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이것이 최종 경고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호텔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이 도시가 저를 바꿔놓았어요. 아니,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이 저를 바꿔놓은 거였죠.
저는 단순한 학술 회의에 참석했다가 개인적인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됐습니다. 만약 여기 머문다면 제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였어요. 떠난다면 이 새로운 이해를 영원히 잃을 위험이 있었고요. 자정쯤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고향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대학원생 민지였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학과에서 교수님에 대해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제가 발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사 역사가 단지 각주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정복과 영광이 아니라 생존과학과 공동체 방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도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민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더 많은 자료들을 번역해 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제안에 거의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에게 동맹군이 생긴 거였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이해하는 사람이요. 그래,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 자료를 보내줄 수 있을까? 돌아갈 때까지 원격으로 가르치게.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경력에 어떤 대가가 따르든 저는 머물 것이었어요. 어떤 진실들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어떤 여정은 일단 시작하면 끝내야만 했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도시였어요. 여러 번 멸종 위기에 직면하고도 살아남은 국가였고요. 저는 그들의 비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었는지도요. 이것이 저의 시련이었습니다. 편안한 과거와 도전적인 새로운 진실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살아남은 자들의 도시를 바라보며 그 선택은 분명해졌어요. 민지의 도움으로 제 연구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대학 도서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서들은 이제 저를 이름으로 알아보고 제가 도착할 때마다 작은 목례와 함께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저를 위해 작은 연구실까지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책들이 모든 표면에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문서들의 번역본을 보내주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낮 동안 일하는 동안 그녀는 뉴욕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는 서양의 군사 역사가들이 이전에 완전히 파악한 적 없는 패턴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세 번째 주에 김 박사님은 저를 해인사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산속에 자리 잡은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절에는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는 13세기의 불교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8만 개 이상의 나무 인쇄판이었어요. 이 목판들은 그것들을 보관하는 건물의 완벽한 설계 덕분에 거의 800년 동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우리가 고대 나무판 앞에 서 있을 때 김 박사님이 물었어요. 저는 전날 밤에 그것에 대해 읽어봤었습니다. 몽골 침략자들로부터 보호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조차도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었어요. 몽골은 한국의 거의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체성은 파괴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무언가를 이해했어요. 한국의 생존은 단지 군사 전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믿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이 쏟아져 나오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학술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 제가 가르쳐온 군사 역사의 바로 그 토대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생존의 과학은 포위된 자의 관점에서 본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2주 동안 저는 새벽부터 눈이 감길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각 장을 민지에게 보냈고 그녀는 할아버지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니라 인간적 이해로서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에 저는 학과장으로부터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번 것은 이전의 위협들과는 달랐어요. 당신의 예비 논문이 꽤 큰 파장을 일으켰네요. 그가 썼어요. 군사역사 저널에서 즉시 출판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든 효과가 있는 것 같군요. 휴가가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제 귀환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서의 제 작업은 거의 완료되었거든요. 저는 제가 온 이유를 얻었습니다. 단지 연구가 아니라 이해를요. 마지막 날, 김 박사님은 저를 남쪽의 해안 도시인 부산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한국 전쟁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모였던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다를 등지고 한국인들은 마지막 저항을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생존하거나 사라지거나 그것뿐이었죠. 이곳이 나만이 거의 사라질 뻔했던 곳이에요. 김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부산이 함락되었다면 오늘날 남한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평화로운 파도를 바라보며 그 시절의 절망감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지금은 고급 아파트와 커피숍이 해안가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때 폭격 속에서 피난민들이 웅크렸던 바로 그 모래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건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파괴에서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저는 우리 주위의 현대적인 도시를 가리켰어요. 김 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남았던 방식과 같아요. 함께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요. 성공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는 효율성으로요. 자부심이 제 가슴을 채웠어요. 이미 지식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관점이 바뀌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제 비행기가 한국 땅에서 이륙할 때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버린 작은 반도를 내려다봤어요. 위에서 보니 그곳은 너무 취약해 보였습니다. 강력한 이웃들에 둘러싸인 작은 땅이었어요. 얼마나 쉽게 그 중요성을 놓치고 그 교훈을 간과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인들에게 전쟁에 대해 가르치겠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었어요. 대신 그들이 저에게 생존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 왔다가 학생으로 떠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그것이 가장 큰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안선이 구름 아래로 사라질 때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들이 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의 생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작은 것들이 거인들에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견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군사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의 각주가 아니라 가장 심오한 교훈 중 하나로서요. 집으로 가는 여정은 길었지만 저는 떠났을 때의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아가는 길에는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회의적인 동료들, 학문적 논쟁들, 어쩌면 경력 후퇴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과 나눌 의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